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술의 역사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집트 미술과 그리스 미술. 원시 시대 미술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수단으로서 아니면 뭔가를 바라고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어떤 표현, 즉 종교적인 의식의 일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스 시대, 특히 헬레니즘 시대인 나중 시기나 돼서야 미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미술다운 미술, 미를 추구하는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이집트 미술에서는 그들만의 규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아닌 완전함을 추구했던 것이죠. 한 번에 딱 봤을 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하나를 그려도 우리가 봤을 땐 좀 기형적으로 그렸던 것이죠. 그리고 작품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어떤 특정 비율이 적용된 걸 봐서 균형미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특징은 그리스 초기 조각에서도 발견이 되는 부분이죠. 초기 중기를 지나서 후기 정도가 돼서야 비로소 표현하는 기술, 생동감, 강렬함, 인물의 표정, 또 인체 해부학까지도 발달을 하면서 이집트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맞춰 조각을 했다면 헬레니즘 시대에 가서는 아주 사실적으로 조각을 했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각이란 분야에서는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그때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1등 조각가라고 불리는 미켈란젤로 작품과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 신전을 건축할 때 기둥을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역시 균형미가 있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기둥의 윗부분의 장식도 점점 화려해졌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나중에 로마 시대에 가서는 로마의 미술에 대해서 또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 미술 건축이 이어서 발전해 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역사라는 것이 변화의 연속이라면 그 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들을 살펴봐야 하겠죠. 농경의 시작, 불의 발견, 문자 발명 등이 인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기도 했지만 한 명의 폭군이나 독재자가 역사의 노선을 크게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렬하게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건들은 바로 전쟁이에요. 단순히 국경선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식민지가 독립을 하기도 하는 그 전환점에 있는 대개 전쟁이 있어요. 사실 전쟁의 역사만 봐도 그냥 그게 세계사가 된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겪는 당사자들에게는 더 없는 비극이었을 테지만 후대에 와 있는 우리로서는 공부를 해야 할 어떤 것이 되어버렸죠. 자, 지금 고대 그리스 역사를 쭉 보고 있는 중인데 이 시점에서 앞으로 큰 전쟁이 3차례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와 페르시아 정복, 그리고 드디어 로마가 나오는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전쟁인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는 기억하시겠지만 페니키아 식민 도시였던 지금의 튀니지 해안 도시, 그리고 이 전쟁에서 유명한 인물이 바로 한니발 장군이다라는 건 이미 언급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세 전쟁이 끝이 나면 로마 시대 이후에는 나중에 십자군이 나올 때까지 아주 큰 유명한 전쟁은 없어요. 서양사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명한 전쟁이라고 하면 영국 프랑스 백년 전쟁, 거기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잔다르크 성녀, 이렇게 큰 맥락을 짚어둘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 서적이 아닌 일반 교양서나 학교 교과서,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들에서 전쟁사를 보면 대개는 페르시아 전쟁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트로이 전쟁도 있긴 하죠. 유적도 발견이 되고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화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실제 트로이 유적을 가보면 가로 세로 2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트로이 성은 가로 세로 200m짜리였던 거예요. 잠실 주경기장만한 성 하나 가지고 10년을 싸웠단 말이죠. 역사 속에 꼭 기억해야 할 큰 전쟁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그냥 전설적인 영웅담 정도로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기원전 1200년경이에요. 자,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에요. 먼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지도를 보면 여기 이렇게 이란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얘기할 거지만 영토를 점점 넓혀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얘기할 페르시아, 그러니까
기원전 550년부터 330년까지 이란 영토를 중심으로 한 대제국을 말하고, 더 넓은 의미로 가면 페르시아는 1900년대까지도 존재를 해요. 1935년에 국호를 이란이라고 바꿨고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마지막 왕조인 팔라비 왕조가 물러나고 군주제는 폐지가 되고 공화제 국가가 됩니다. 공식 국명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혁명 이후에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 권력을 갖게 된, 말이 공화국이지 사실상 신권 정치 체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들의 선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주 거친 산악 민족인데 지금의 이란 땅으로 들어온 게 기원전 9세기예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 동안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으로 파르스족과 메디아족이 있어요. 처음에는 메디아족이 강했는데 파르스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나름 중요한 인물이에요. 키루스 왕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키루스 2세. 어머니가 메디아의 공주였어요. 나중에 메디아를 정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창시합니다. 파르스는 이란 남쪽 지역의 지역명이기도 한데 페르시아라는 이름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온 것이죠. 키루스 왕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성경에서 페르시아라고 검색을 돌리면 총 52절에서 페르시아를 언급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구약은 유대민족의 역사인데 왜 생뚱맞게 페르시아가 이렇게나 많이 언급될까요? 키루스는 역대기부터 언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나와요. 자, 키루스는 왕조를 세우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바빌론 평원으로 진격을 합니다. 바빌로니아, 그 거대했던 바빌로니아를 점령해버려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겠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게 된 페르시아가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는 바빌로니아에 잡혀있던 포로들을 풀어준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도 역시 해방이 된 거죠. 일명 바빌론 유수가 마침내 끝이 난 거예요. 기원전 538년. 그래서 이 키루스 왕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을 보면 기름 부음 받으니 라고 묘사할 정도예요. 누가 뭐래도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고 그야말로 민족의 은인인 거죠. 키루스 왕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진군을 해서는 이집트까지 갑니다. 가는 도중에 키루스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결국 이집트를 정복하고 파라오를 폐위시켜요. 이것이 3000년을 이어오던 이집트 왕국의 종말이에요. 자, 페르시아가 이렇게나 대단했었다라는 거죠. 이제 캄비세스가 죽고 다리우스라는 왕이 군림하던 시절에 페르시아 제국은 절정을 이룹니다. 인도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시키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까지 제국을 넓혀요. 이란 산맥의 소수 산악 민족이었던 페르시아인이 이쪽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세계를 거의 정복한 셈인 거예요. 거의라는 건 아직 그리스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려는 것인데 그 전에 그리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고 도리아인과 이오니아인 등이 건설한 도시 국가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했죠. 대표적인 두 곳은 스파르타와 아테네. 자, 이런 도시 국가들을 그리스어로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폴리스. 원래 폴리스는 요새라는 뜻인데 공동체 국가, 도시 국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를 뜻하는 영어 단어 politics, 경찰, 폴리스도 여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플라톤이 쓴 국가론도 원제는 폴리테이아예요. 그래서 그리스 반도에는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 폴리스인 스파르타와 아테네. 자, 이 두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도리아인들이 그리스 땅에 내려오면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당시 원주민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고 멸망을 당했죠. 그 후 기원전 1200년부터 800년까지는 그리스 암흑기였다라고 했죠.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무 기록도 없고 그 400년간 아무도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기록이라고는 호메로스 서사시 달랑 하나. 그러다가 기원전 776년
제1회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리는데 이때부터 그리스 시대가 열렸다고 보면 돼요. 지난 시간에 원반 던지는 조각상 기억하시죠?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스 하면 먼저 생각나는 곳은 역시 아테네이죠. 아테네. 어느 사회나 비슷했겠지만 아테네 역시 노블레스라는 귀족 계층이 있었고 데모스라는 평민 계층이 있었어요.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하다가 결국 데모스가 점차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바로 데모크라시가 생기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국민이 힘을 가진다라는 거죠. 국민 중심의 정치 체제라는 게 아테네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요즘 우리가 입대할 때 총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청계천 들려서 총 한 자루 사서 입소하고 그렇지 않죠? 근데 아테네 시대에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무장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예를 들어 미국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토론토를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토론토의 시설이나 물건들은 누가 차지합니까? 국가가 가져가죠.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운 거였으니까. 그런데 아테네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차지를 해요. 전리품인 거죠. 내가 투자를 해서 무장했고 내가 싸웠으니까 전리품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구리는 청동으로 합금을 해서 무기로는 써도 농기구로는 금방 물러져서 쓸 수가 없는 금속이에요. 이후에 철기가 돼서야 금속으로 된 농기구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면 평민들은 금속을 쉽게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입대를 하려면 스스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결국 무장할 능력이 있는 귀족들만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리품도 그렇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철기가 시작되고서는 철이 흔해 빠진단 말이에요. 누구나 철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이때부터 평민들도 그러니까 데모스라는 계층도 전쟁에 참여를 하고 점점 부유해지고 발언권도 가지고 권력도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민주주의의 탄생 기초 배경인 거예요. 마침내 솔론이라는 집정관이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귀족은 세습되는 신분일 뿐이지 돈이 많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땅과 노예는 소유하고 있지만 반면에 데모스는 뭐가 있나요? 이제는 실질적인 돈이 있는 거예요. 솔론의 개혁은 그러니까 뭐든지 돈만 있으면 장땡인 걸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죠. 그동안의 귀족 중심 정치가 안 먹혔으니까 자본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민을 몇 개의 계급으로 정비를 했는데 말을 타고 중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 요직, 그 다음은 행정관료,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면 보병 무장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나눠놨어요. 그리고 선거권도 부여가 됐었어요. 서민이라도 벼슬자리를 가질 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선거도 할 수 있었던, 즉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도시국가가 바로 아테네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파르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연한 우리 고정관념에 또는 영화 300 아시죠? 300 보면 스파르타는 외부의 적과 용감히 싸우는 민족 정도로 생각이 될 텐데 스파르타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부와의 싸움을 합니다. 스파르타 계급 구조는 1대 7대 16이었어요. 1대 7대 16. 스파르타인 한 명이 나머지 23명의 원주민을 상공업자와 노예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7명과 16명을 지배하려면 당연히 강해야 하고 또 강해 보여야 하는 거죠. 그 나머지를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야, 물 떠와. 늦었네. 죽여. 뭐 이런 식이에요. 아테네에 솔론이 있었다면 스파르타엔 스파르타의 율령을 만든 리쿠르고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이러다 보니까 스파르타는 군사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허약하다. 아예 산에다 버리는 거예요. 7세부터 30세까지 군복무를 해요. 굉장히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정복 아니면 죽음이라는 율령이 몸과 정신에 각인이 돼버려요. 남자들은 다 군인이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건 노예들이 전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레오니다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노예들이 와 기회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들을 왕비가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싸울 때 내부 반란이 일어나면 여성들이 다 책임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노예든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집에 남자들이 다 나가고 여자들만 남았다. 그럼 반란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근데 막상 싸우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나보다 잘 싸우는 거죠. 스파르타에서는 여성들도 똑같이 훈련을 받고 똑같은 권리를 가졌어요. 스파르타는 이렇게 물리적인 힘, 즉 군사력을 최우선시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같은 폴리스이면서도 아주 달랐던 거죠. 아테네는 서민 계급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지만 스파르타는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지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생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아테네는 농사지을 평지가 없었어요. 근데 스파르타는 평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농사 대신에 교역을 했어야만 했고 지중해를 건너야 하니까 배를 잘 만들게 됐죠. 반면에 스파르타는 평지도 많고 노예도 있었으니까 먹고 사는 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미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죠. 동쪽으로는 인도 국경까지, 서쪽으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은 대부분 이오니아 식민지 도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나저나 참고로 식민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아마도 자꾸 우리 일제 식민지랑 겹쳐져서 정확한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실 수 있으실 텐데, 식민지란 단어는 본래 나쁜 뜻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개발하고 문명화하고 부유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덕분에 그 지역과의 교역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식민지 거주민들 대개는 이미 부자 상인들이었고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살림 꾸려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갑자기 와서 공물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죠. 하다 못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페르시아 관리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여기에 아테네에서 이오니아를 지지해주고 함선도 보내주고 그래요. 당시 페르시아 왕은 다리우스였어요. 이제 그 쫓겨난 관리들이 다리우스 왕한테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하는데, 다리우스는 어디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는 사실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봤을 땐 존재감은 없었어요. 하지만 반란이 있었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반란은 쉽게 제압을 했는데 뭔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테네가 괘씸한 거죠. 뭔데 껴들었냐 이거예요. 결국 2만 명 대군 규모로 함대를 파견합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전쟁 1차 침공이에요. 어떻게 가느냐? 해안을 따라서 갑니다. 지금 같은 해양술은 없었겠죠. 레이더 장비 있고 좌표 찍고 가고 그런. 이때만 해도 길을 모르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함대가 가던 도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마케도니아 근처 지금 가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침몰해요. 전부 물귀신 돼서 용왕님 만나러 갑니다.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변방 국가라 가는 길 정보도 딱히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이걸로 1차 침공 끝! 자, 총 3차까지가 있는데 1차가 이렇게 금방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1차를 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다시 정비를 해서 2차 침공을 진행합니다. 근데 2차 침공을 이어나가기 전에 그리스 군대 전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까지 이집트, 바빌로니아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얘기할 때 전차의 발달을 주목했었잖아요. 당시 대개 전투는 전차전이었어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아니었어요. 그리스에서는 보병 중심의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 보병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방패, 이렇게 든 병사들을 이렇게 밀집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팔랑크스라는 전법이에요. 팔랑크스. 그리스의 기본 전법이죠. 그리고 이게 전부예요. 기병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초원지대가 없기 때문에 말을 키울 수도 없었던 거죠. 둘째로, 자, 병사군은 보병, 기병, 궁병 이렇게 세 종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보병이 최우선이에요. 자, 기병과 궁병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궁병이 활 쏘면 기병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남은 궁병과 보병이 싸우면 보병이 이겨요. 활은 방패로 막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가가서 창으로 찌르면 돼요. 그리고 보병끼리 싸우면 창이 유리할까요? 칼이 유리할까요? 창은 길고
칼은 짧죠. 창 휘두를 때 칼은 싹 피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싹 베버리면 돼요. 근데 창이 5명이면 칼은 옆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 5명과 칼 5명이 붙으면 창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팔랑크스는 이렇게 쭉 늘어서서 대형을 갖춰가지고 마치 장갑차처럼 견고하게 밀어붙이는 전법이에요. 방패를 왼손으로 들고 있어서 오른쪽이 빈틈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밀집을 갖춰서 내 오른쪽 사람이 큰 방패를 들어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무적인 듯 보이는 이 팔랑크스 전법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먼저 방패가 무거워요. 옆에가 팔 아파가지고 방패를 좀 낮추면 빈틈이 생기고 거기로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쓰러지죠. 옆에도 화살을 또 맞겠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런 부대들이 초반에는 꿈쩍도 안 하다가 누구 하나 팔 저려가지고 한번 무너지면 금방 깨져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성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뭐 방법이 없죠. 그냥 밖에서 식량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세 번째는 산악 지역에서 약해요. 팔랑크스는 평원에서만 통하는 전법이에요. 숲에서는 전혀 안 먹혀요. 창이 길어가지고 나무에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자, 이 약점 때문에 나중에 로마군에게도 박살이 납니다. 로마는 칼이랑 방패를 들고 있어서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동성 있게 다녔는데 팔랑크스는 근접전에서 창을 못 썼고 나무 때문에 밀집도 못해서 계속 칼을 맞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2차 침공으로 갑니다. 이번엔 페르시아가 6만 정도를 모아서 먼저 아테네에서 가까운 마라톤이란 곳에 상륙을 해요. 자, 지도의 이 부분이죠. 이번에는 길도 익혔겠다. 해안으로 안 가고 바로 직진을 합니다. 이때 아테네 사령관이 밀티아데스라는 아주 영리한 인물이었어요. 전략을 아주 잘 짜가지고서는 페르시아를 기습합니다. 보병 기술하고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자세히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기고 페르시아군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도망을 쳐요. 그런데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의 속셈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는 6만 군사를 나눠서 아테네로도 보냈던 거죠.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육로로는 32km 정도가 되는데 해안으로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티아데스 사령관은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을 아테네로 보내서 경고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완전히 프로페셔널 달리기 선수죠. 이 페이디피데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그렇게 도착했을 때 아주 빈틈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아테네를 보고는 그냥 퇴각을 합니다. 기원전 490년이에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경주의 유래이죠. 근데 실제 역사서에는 이런 언급은 없다고 해요. 마라톤에서 스파르타가 지원 요청하러 230km를 이틀에 들어갔는데 스파르타가 못 간 데서 뭔 큰 축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다시 230km를 달려왔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에 경고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신빙성은 있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 마라톤 전투가 마라톤 경주의 유래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만든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엔 40km였어요. 마라톤이. 근데 1896년 계속 거리가 여러 차례 조금씩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바뀌다가 결국 영국의 영향으로 42.195km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이잖아요. 1974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는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합니다. 거기서는 마라톤 경기를 안 했어요. 왜겠어요? 그리스의 승전을 기념하는 경기가 마라톤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패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기 조상 깨진 걸 기념하는 경기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없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다리우스 왕이 죽고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위를 잇습니다. 이번엔 아주 작정을 하고 엄청난 대군을 조직해요. 1차는 풍랑 맞아서 깨지고 2차는 밀티아데스 전략에 당했지만 그렇다고 페르시아 입장에서 영토를 잃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소아시아 등등 지배하에 있는 모든 민족을 동원해서 대군을 조직합니다. 무려 16만 군사, 1207척 전함, 3000척의 수송선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해요. 참고로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당시 사람이에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헤로도토스가 쓴 책 제목이 히스토리아라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처럼 서사시의 형태로 이어지던 역사를 실증적인 학문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원이 얼마, 또 배가 몇 척, 이런 것들은 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근거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함을 몰고 그리스로 왔는데 일부는 육로로도 왔어요. 그래서 북부에서는 스파르타군이 다른 도시 국가들 동맹군과 함께 테르모필리아라는 좁은 길목에 버티고 서서 페르시아군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7,000명의 장갑 보병이었는데 그중에 스파르타인은 300명이었다. 그래서 영화 300이 이야기이죠. 사흘 동안 페르시아를 저지하다가 결국은 전멸해요. 내부 배신자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페르시아군이 활을 쏘면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늘이 질 정도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테르모필리아 협곡은 상당히 좁았단 말이죠. 마주해서 싸운다면 적은 병력으로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보병만큼은 그리스가 강하니까. 하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고 병력도 충분하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결국 돌아가서 스파르타랑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한편 아테네의 왕은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이었는데 아테네 모든 주민을 살라미스라는 근처 작은 섬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막상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시가 텅 비어 있었어요. 다 불질러 버려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목숨은 구한 거죠. 슬슬 아테네 동맹군들도 두려운 거예요. 결국 도망을 갑니다. 이때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 왕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페르시아 군 내에 루머를 퍼뜨려요. 아테네 동맹군이 도망가려고 한다고. 근데 그 루머는 사실이었죠.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는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동맹군이 도망가려는 길목에 딱 대기를 합니다. 도망가려던 동맹군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웠고 그리스가 이겨요. 기원전 480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육군도 결국 참패를 당한 거죠. 전술적으로 어떤 두드러진 점은 없었지만 전략적으로는 꽤 돋보이는 전투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페르시아 전쟁은 마무리가 되고 페르시아는 두 번 다시 그리스를 넘보지 않아요. 이후로 15세기가 될 때까지 그리스는 아시아 침략을 받지 않아요. 오스만 제국 전까지는. 참고로 크세르크세스 왕은 여기서는 패배한 왕으로만 비춰지지만 페르시아 역사에서는 아주 성군으로 알아줍니다. 아버지가 다리우스 2세 왕이고 어머니 이름은 아토사라고 하는데 키루스 대왕의 딸이에요. 키루스는 크세르크세스한테는 먼치적 라인의 할아버지 뻘 정도가 돼요. 다리우스랑 키루스 둘 다 성경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는 엘르트 출신 왕자였던 거죠.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왕비가 바로 에스텔이에요. 에스텔. 구약의 에스텔에서 있죠? 영어로는 에스터라고 해요. 이 에스텔에서는 지혜로운 왕비 에스더가 용기 있고 현명하게 유대민족을 원수로부터 구하는 내용인데 이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푸림절이라고 해요. 푸림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커스텀 의상도 입고 회당에서는 에스테르서를 읽는다고 해요. 이 에스테르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도 시간 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길지도 않아요. 10장까지밖에 없어요. 저희 베이사이드 성당에서는 펜실베니아의 Sight and Sound라는 극장에서 퀸 에스더라는 뮤지컬 공연 보러 갑니다. 이제 저도 다음 주에 같이 가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페르시아인들이 악인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미련했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그저 그리스에게는 페르시아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남다른 면이 있었던 거예요. 서아시아의 강대 왕국들은 전통과 풍습, 교리 이런 것들을 지나칠 만큼이나 중요시했던 반면에 그리스인들, 특히 아테네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 사회에서는 1년이 멀다 하고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페르시아 전쟁의 영웅이었던 천재 전술가 밀티아데스나 테모스토클레스 같은 인물들, 아테네인들한테는 한때 칭송도 받고 기념비까지도 세워줬던 그런 인물들인데 머지않아서 탄핵하고 비방하고 추방시켜버려요.
뭐 장점이란 얘기도 아니고 단점이란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스인들의 독특한 성격이라는 거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험해보고 안주할 줄 모르는 그런 성격. 이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100년 동안 이 작은 도시국가의 정신세계에서는 웬만한 문명 1000년 동안 일어날 만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술, 시, 정치체제, 그리고 철학까지. 이때 일어나온 것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 삶에는 아주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패배했다면 지금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이란이 그리스를 지배했다면 미술은 어떡하고 의학 또 철학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페르시아어로 쓰여졌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는 전쟁 이야기. 고대 서양사에서 크게 3번의 전쟁을 꼽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